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대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을 강조했는데 개별 관광 재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국회 부의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데 야당의 반발이 커 앞으로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조롱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인 공노할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도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소카 이재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가 택시 영업권을 침해한 불법인지 새로운 공유경제인지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최근 저물가 원인을 놓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정부, 한국은행과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수요 위축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화 정책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인 가족이 올 겨울 동안 먹을 김장을 하려면 30만 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10%, 3만 원이 더 필요한데 지난 가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3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의 요구사항인 문서 접촉 대신에 직접 만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사업 전반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풀어보자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해가라는 통지문을 보내온 지 나흘째.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일단 만나서 풀자는 겁니다. 통일부는 시설 철거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회담 개최 통지문은 정부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현대아산이 금강산 국제관광국에 각각 발송했습니다. 현대아산 통지문에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유지할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회담 날짜는 못 박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만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에서 우리 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가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안은 문서로 주고받자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이번에는 호응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관광 재개가 창의적인 해법의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측의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주목한 금강산의 공간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광 자원이자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고 사회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특징이 정부가 마련할 창의적 해법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어떤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금강산 개별 관광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이제 가능하다는 점,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의 개별적인 숙식비 지출은 뭉칫돈, 이른바 벌크 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한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개별 관광 재개와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장소로 금강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중단을 야기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또 낡은 금강산 시설 개보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장비나 물자 반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 관광과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인공노라는 단어를 쓰며 거세게 반발했고 청와대도 과연 우리 국격에 어울리는 행태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 올린 애니메이션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덴마크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 문 대통령의 정책들을 잇따라 비판하더니 임금이 바보다, 미쳐버렸다, 멍청이라는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조국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에서는 문 대통령 모습을 한 주인공이 멋지다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문 대통령 풍자 동영상 발표회에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제작자들을 격려하며 축사를 했습니다. 괜찮죠? 재미있죠? 옳은소리 가족 캐릭터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홍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했던 게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생경제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잡스런 욕설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런 동영상이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과 상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나경원, 주호영, 심재철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생경제라는 이름의 연극 공연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너희는 개X이 다 있어? 이점 가면 막 하자는 거죠.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어긴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영상 파문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전국의 해법 잡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째를 맞아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일한 총리가 됐습니다. 여권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의 정치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이 총리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입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각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 총리는 2년 4개월 27일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며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니까요.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총리의 거취는 늘 정치권의 관심이지만 이 총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내년 3월 16일까지 총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시점, 그러니까 부의 날짜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야가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또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공수처 법안을 부의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붙이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될 것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부의는 향후 본회의만 열면 국회의장 뜻에 따라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상정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일단 법안을 회의에 붙인 뒤에 시간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면서 야 3당을 향해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다가 의석수 확대라는 예민한 얘기까지 불거져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앞부분에 현행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가칭 대한신당에 보내는 공조의 손짓입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설문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처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개정 처리가 우선이거나 최소한 공수처법과의 동시 처리 보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상 예민한 의원 정수 확대 얘기까지 나오면서 개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선거법 개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들이었습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목을 메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선 야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조만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와 관련한 정보만 빼고 다른 정보 활동은 중단했는데 대검이 아예 정보 수집에는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주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6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등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 2 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반부패 수사부가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정당,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 조항도 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범죄정보과 이름을 수사정보과로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검찰의 동향 보고가 과거 정권에서 하명수사 등에 악용되어 온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위는 검찰의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범죄 정보를 수사 정보로만 명칭만 베껴냈어요.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이름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 선택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인원도 한때 15명까지 줄었다가 어느새 3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돼 정치적으로 은밀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동향 수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기능만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보 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권고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한 차례 기각됐던 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접수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추가 고소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관련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와 무관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 관계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알선수재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은 채권 채무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다가 현재 부산에 돌아가 다시 입원했고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추가로 확인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전경심 교수를 2차례 소환 조사하며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 전망이 나오는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직후인 지난 24일도 정 교수를 찾아 10여 분간 접견하며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여러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족이라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렌터카가 아닌 불법 영업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타다의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택시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렌터카 업체인 소카 이재용 대표를 불법 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 업체에 기사를 모집을 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 이런 형태가 택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에 대해 소카 이재용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8달 만에 검찰은 소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11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밝혀 불법 영업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끝에 검찰이 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택시 영업권을 침해한 불법인지 새로운 방식의 공유 경제인지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타다 측은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카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타다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상치 않은 저물가 현상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랜 기간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급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했던 정부, 한국은행과 달리 수요 위축을 더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줄곧 0%에 머물다 급기야 지난달 마이너스로 주저앉은 물가 상승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낮은 유가 등 공급 요인과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적 요인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 즉 하방 요인이 점차 확대되면서 8월에 0%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9월 물가는 마이너스 0.4%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KDI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낮은 물가 상승률은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지난 6년 동안 평균보다 0.9%포인트 하락했는데 수요 측 하락 요인이 공급 측 요인보다 더 컸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을 보면 물가 상승률도 하락을 하고 경제 성장률도 하락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수요 측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1% 안팎으로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린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한 가족 4식구가 김장하려면 30만 원가량 들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10%쯤 늘었는데요. 가을 태풍 삼총사 탓이란 분석입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논밭을 물바다로 만드는 위력적인 태풍입니다. 8, 9월에 씨를 뿌려 막 고개 든 무, 배추 싹이 베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 가을 태풍 3개가 지나간 뒤 가을 배추밭의 5%가 사라졌습니다. 뿌리가 들리거나 병해도 생겨서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생산량이 5분의 1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좀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좀 생육이 저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 요인이 있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은 일정 부분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금배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다가올 김장철이 더 걱정입니다. 4인 가족이 겨울에 먹을 김장을 하려면 20포기 기준으로 30만 원은 들 거란 예상입니다. 지난해보다 10%, 3만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무와 배추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마늘 같은 양념은 물량이나 가격에 문제가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의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은 그래서 무와 배추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배추 7,000톤, 무 4,000톤 정도를 미리 확보했다가 김장철에 풀기로 했습니다. 농협 등에서 김장 채소를 사거나 절인 배추를 예약하면 값을 더 많이 깎아줄 계획입니다. 여전히 겨울 반찬의 대명사인 김장이기에 정부는 수급과 가격에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돈이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이 돈이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흘러가는 등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 올해는 5조 7천여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이나 취약계층이라도 지원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인척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260여 명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정부 예산 12억 원이 새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부당 지원됐습니다. 일자리 예산 누수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함께하기에 참여한다며 설치비만 받은 곳도 있었고 장려금을 받고도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장에게 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 지급액 등 모두 104억 원을 환수하고 철저한 사후 대책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모 부사장과 김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임직원들, 또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없어진 자료 숫자를 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임직원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는 가능해지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합니다. 지금은 뭉치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안도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녹취가 공개되며 청와대의 보도 개입 논란으로 커졌고 결국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이 같은 행위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였고 오보를 지적한 것일 뿐이란 이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비난 보도 자제나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달란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그러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된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방송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나왔거든요. 그 관련해 판단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법 위반 행위 처벌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경찰이 캐나다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우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우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되자 급히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고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서야죠. 제가 한국에는 언제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오시다고요.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과 달리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윤 씨 신병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한 차례 보안 지시를 받은 뒤 재청구한 겁니다. 경찰은 미비한 점을 보완한 만큼 영장 발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강제 송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윤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 후원금 횡령 등 5가지나 돼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지우 씨의 경우는 현재까지 경찰과 계속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은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나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보고서는 성별과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나 위협을 가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혐오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표현 등도 반인륜 범죄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여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수장 알바그다디가 미군에 쫓기다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미군은 밤사이 은밀하게 이뤄진 이번 군사작전 성공까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자정 전후 미군이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 있는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최정예 특공대, 델타포스 대원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알바그다디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He reached the end of the tunnel as our dogs chased him down. He ignited his vest, killing himself and the 3 children. His body was mutilated by the blast.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당시 알바그다디를 불러내 항복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포를 1차 목표로 삼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사살하는 게 작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은밀히 계획돼 트럼프 대통령 승인 아래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여름 알바그다디의 부인 중 한 명과 연락책을 체포해 신문한 뒤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조력자들의 정보 제공과 지원도 있었습니다. 야음을 틈타 이루어진 미군의 작전은 알바그다디의 자폭으로 2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제거를 빈 라덴 사살을 능가하는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탄핵 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쓰려는 의도라는 해석인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트위터로 아주 큰일이 방금 일어났다며 미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전 백악관에서 회견을 열어 3개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제거된 알바그다디가 9.11 테러를 일으켜 미국민에게 악몽을 안긴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in Laden was a big thing, but this is the biggest there is. This is the worst ever.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들과 직접 특수부대 작전을 지켜봤다며 자신이 중심에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2011년 5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과 빈 라덴 사살을 지켜본 순간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알바그다디 제거를 띄운 것은 최근 자신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따른 IS 재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면적인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 뒷말이 무성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과도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작전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알바그다디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러시아에 먼저 알바그다디 습격 소식을 알린 것도 문제가 돼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에 관련 보고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제거란 반전 카드가 벌써 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탄핵 조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의 실질적 권력기관인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중국의 꿈을 내세워 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일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행사.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베이징시 당 서기가 맡았던 열병식 사회는 이례적으로 서열 2위 리커창 총리가 대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개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4중 전회에서 시 주석의 권력은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의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그리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초로 내건 중국의 꿈을 위해 통치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继续为实现2个100年奋斗目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而努力奋斗。 홍콩 명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 새 상무위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천민얼 충칭시당 서기와 후춘화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는데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더 우세합니다. 권력 서열칠위 한정 상무위원에게 홍콩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씩 비공개로 열리는데 올해는 4일간 진행됩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억측이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더 강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북쪽인 삿포로로 바꾸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이에 반대하는 도쿄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삿포로로 결정될 경우 개최 비용을 과연 누가 낼지를 놓고 벌써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간부와 내년도 올림픽 개최지 도쿄도 지사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서로 속내는 복잡합니다. IOC 측이 최근 올림픽의 꽃 마라톤 개최지를 도쿄에서 삿포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9일 예정인데 선수들의 안전을 우려해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낮은 삿포로를 대체지로 지목한 겁니다. 이미 3천억 원이나 쏟아붓고 더위 대책을マ중인 도쿄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冒頭からで恐縮でございますが、今回のこの IOC の発表には私も都民も大変正直驚きました。 IOC 측은 그러나 삿포로로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It's not a matter of if the Tokyo government insists, the decision has been taken. 삿포로로 최종 결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삿포로 마라톤을 위한 경기장 보수와 코스 정비 등 추가 비용 약 3천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벌써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組織委員会や東京都が負担をするものと認識をしておりですね。会場が変更される場合も都としては負担ができない、もうこの一点につきます。その準備運営は東京都と大会運営委員会の責任を持ってするものである。 조만간 열리는 IOC 회의에서 마라톤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IOC 의지대로 삿포로로 정해진다면 막대한 비용을 놓고 또 한 번 볼썽사나운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울산에서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탑승자들은 15살 또래 친구들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승용차에서 구급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승용차는 심하게 구겨지고 부서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2시 40분쯤. 승용차는 울산 양정동 아산로에서 승내 3거리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변에 있는 철제 가드레일을 부수고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고 원적은 30m도 넘게 흩어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탄 B양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울산과 경주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으로 15살 또래 친구들입니다. 경찰은 일단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체열을 해놨
속도 부분은 또 뭐 분석을 해보아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찰은 사고 차량이 함께 탄 한 학생의 가족 소유로 파악하고 차량 운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대전에서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폭행과 공갈 혐의 등으로 고등학생 1학년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도마동의 한 여관에서 14살 A군 등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측은 가해 학생들이 A군에게 최근 확인된 폭행 사실 때문에 친구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폭행을 저지르고 옷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기 상권으로 떠오른 부산 해리단길에서 영업 방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인도와 가게 사이 자투리 땅을 사들이고는 어른 키만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의 인기 상권으로 떠오른 해리단길에 어른 키 높이의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길에서는 건너편 가게들이 보이지 않고 가게 안쪽에서도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가게 앞 토지를 경매로 사들이고는 건물을 짓겠다며 토지 경계를 천막으로 둘러싼 겁니다. 건설업체가 설치한 펜스 때문에 가게 앞 길은 사람이 다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기자 상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처럼 쓰인 땅이 가게 앞을 가로막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겠다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 외에 더한 조금 부당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설업체는 펜스를 친 토지 외에도 다른 건물 앞에 있는 자투리 땅 여러 곳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인들은 해운대구청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구청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유지의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아 허가 여부를 판단할 근거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펜스를 설치한 업체 대표는 좁은 땅이지만 특색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쁜 뜻으로 땅을 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정배우 의원님, 그 양현정 씨 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가족이라면 본인의 딸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지옥 같은 암흑에서 3년을 넘게 지냈고 저는 이인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가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근무를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형사 주료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0차례에 이르는 멕시코 형사법원의 형사 지원 요청에 불응을 했고 사실관계하면 예, 아니요만 답을 해주세요. 멕시코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 일단 내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여성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성들에게 사인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이 여성들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했고 통역이 그걸 읽어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런 이의서를 제출을 하시죠? 그거는 연방 검찰에 레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니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문 보냈습니다. 네, 보냈죠.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그 최진열 씨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현지어를 정확하게 알고 현지 법령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했더라고 하면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글쎄요. 그 전부 혼자 한 얘기는 아닐까요?
증인의 생각을 좀 몇 가지 좀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상황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어쨌건 영사 조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총 책임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그 공직자로서 사과할 부분은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본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예. 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천인 공노할 내용이라고 반발했고 청와대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랑 민주도 다 컸으니 이 할애비가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줘야겠구나. 우리 연기자분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실까요? 옳은소리 멍멍 멍멍 멍멍. 아니 저것은 저기 저 불나라에서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네,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천인 공노할 내용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논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 네. 수준 이하고 또 품격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제가 오히려 더 너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괴테가 그런 말했죠. 하는 행동은 곧 자신의 거울이다. 아마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거를 황교안 대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승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런 영상을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을까요? 이걸 풍자 작가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애니메이션 작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게 1837년에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에 가장 풍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권력 앞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풍자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대통령께 진실을 알도록 얘기 못하는 여러 민주당이라든지 권력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권력도 대통령도 그걸 불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1837년에 덴마크에서 허용됐던 그런 풍자 동화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저는 예민하게 천인공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네. 더구나 지난 정부 전국에서 저는 이보다 더 천인공노할 장면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촛불 집회가 진행된 현장에 가면은
이 모형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인형을 놔놓고 돌을 던지는데 네. 그때 민주당이 그 장면에 대해서 왜 천인공노한다는 표현을 아니 했는지. 의원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저 아니 제 이야기 일반 한번 딱 하세요. 예, 그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제 이야기를 또 하지. 그래서 그때 뭐 민주당이 직접 한 거 아니다. 이건 한국당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천인공노할 장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공당이 언급을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 자체는 저는 풍자극으로 봅니다. 풍자극으로 보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풍자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도 했다. 뭐 이런 주장이시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했다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고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했느냐 이런 정도일 텐데요. 네. 풍자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만든 거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에 제1야당의 홍보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을 지금 풍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국민들에게 풍자 당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또 예전에 있었던 지지자들의 뭐 과격한 걸 빗대서 말하 뭐 그러면 그런 또 수준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거다. 이게 제1야당이 집권하겠다는 자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현역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 또는 과도한 그런 비판, 모독 논란에 휩싸인 것들을 찾아봤더니요.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암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등신 외교라는 표현이 왔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쥐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귀태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현직 의원들이 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사람도 있고 당직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이번 자유한국당의 애니메이션을 비판을 하면서 공수만 바뀌었지 예전에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이런 모독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 뭐 이렇게 양비론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다 봤습니다. 4, 5분 정도. 근데 그 동화 원작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예민하게 이전에 지금 언급했던 기태다 뭐 그런 표현하고 다르니 이건 뭐 작가가 물론 그 우리 그 옳은소리라는 게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이지만 우리 당에 네. 작가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시국을 풍자하는 데 있어서 그 권력 앞에서 네. 비판해야 될 사람 비판하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풍자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풍자를 한 안데르센 작가는 1805년이나 1875년 죽었어요. 왕조 시대인데도 죽어서 1875년 죽었을 때 국왕과 왕비 전 국민들이 애도했습니다. 그 풍자는 풍자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너무 지금 그 현실 속에서 그게 전혀 무관한 일이냐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좀 순서를 듣는 게 이해하는 게 안 좋겠나. 또 국민의 몫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 과하다. 뭐 재밌다 이런 건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천인공노하다 이렇게 막 아니 말씀 좀 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강요할 필요 없지 않나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 예술을 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죠. 네. 예술은 비판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정치는 품격과 절제죠. 근데 정치를 지금 예술로 하겠다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자 예전에 안데르스 이야기는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은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고 결국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에 재갈 물린다는 여의도 격언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접근이 노출이 될 텐데 당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있으시죠? 제 말씀대로 뭐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정치를 예술로 하셨으니까 풍자와 비판에 대해서 다 가져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계정을 개설을 했는데 그럼 이게 오늘 이거는 1탄이었고 앞으로 2탄, 3탄 여당이나 청와대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동영상을 계속 올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옳은소리 제작하고 좀 거리가 있는 데서 있어서 이미 수천 개의 그 유튜브의 그 작품들이 올려져 있어요. 뭐 의정 활동한 장면도 있고 애니메이션 작품도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뭐 그 작가들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표창원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비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 느낌. 좀비한테 더 물려서 네, 그래서 진짜 나도 좀비 되기 전에 탈출해야겠구나. 예, 팔이라 손이라도 자르면 이제 그 물린 독이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요. 그냥 계속하면 저도 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표창원 의원이 이제 좀비한테 물린 것 같다. 결국 이제 좀비한테 물리면 본인도 좀비가 되니까 이런 구태나 악습에 물들기 전에 이제는 탈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초선 의원이시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상과 현실에 가장 큰 충돌을 느끼시나요? 사실은 국회에 있는 많은 초선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에 있는 초선들은 뭐 한국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민심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철희 의원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이제 아쉬운 결정들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괴감의 표현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더 중요한 건 정치인으로서 소명 의식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은 공감합니다만 그런 소명 의식들을 또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또 정치인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불출마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 또 저런 아쉬움들을 저희가 좀 잘 받아 안을 건 받아 안고 네. 또 이후에 당에서도 백의종군한다고 하니까 네.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고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민심을 얻으려고 민심과 경쟁하려고 했던 자세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표창원, 이철의 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분들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당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많은 고민들이 많죠. 그리고 국회 4년 정도를 하고 나면 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 보는데 특히 초선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에 비하면 외부적 평가는 또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허탈감 또 한계 이런 것도 있을 건데요. 네. 이후에 뭐 조금 더 어떤 뭐 누가 더 사퇴를 하나 안 하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의도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여의도를 떠나려고 하고요. 네. 좀 그만 있어도 되는 분들은 여의도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강경 지지층의 입장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게 당 안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자들도 네. 있고요. 네. 또 반대로는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맞고 그러다 하기 이전에 네.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고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지금 다양하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의 방침, 큰 흐름과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하신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 때 뭐 전략 공천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뭐 사실 여부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뭐 그런 이야기야말로 삼류 네.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전혀 네. 사실이 아니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이 오늘도 그 뭐 이번에 이철희 의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네.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네.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둘 같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고요. 또 대표도 만류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은 또 본인들의 고민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이 두 분은 당의 쇄신을 좀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후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도 이야기가 무슨 민주당이 확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휩쓸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소화 가능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국 정국에서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그런 혁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네. 본인 그 고민들을 대표께서 잘 받아 안겠다. 네. 충분히 충정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으니까요. 네. 이런 논의들을 또 저희가 수요일 날 의총을 통해서
또 자꾸 논의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방향들이 좀 잡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의총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얼마나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올지 또는 그런 발언들이 공개가 될지 아니면은 봉합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발언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의총장은 발언을 할 건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근데 아니 뭐 작심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 오늘 그런 보도들이 좀 났는데요. 네네. 사실은 오히려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발언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죠. 더 민감하게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밖에서 저희들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에 서로 이견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의총장에서 많이 하는데 네. 너무 뭐 큰 무슨 싸움이 나는 것처럼 네. 외부에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의원들이 조심하는 기류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계기로 일부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 보좌진들하고 밥 한 끼 드시라는 그런 표창이었고요. 저는 왜 원내대표 입장을 헤아려 주신다면 원내대표로서 지금 가장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패스트 트랙을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을 독려하고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로서는 신상필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도 장관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격려를 했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나면은 네. 특히 연말 국정감사 하고 나면 잘한 의원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지난해 받은 적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있고 또 이전에 뭐 인사청문회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했을 때는 열심히 해서 소장이 임명이 안 됐는데 네. 칭찬하고 이렇게 또 포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의도가 어찌 됐든 우리 한국당을 아껴주는 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다시 만들어드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의도는 이번에 조국 사태를 맞아서 그 법사위원 또 TF를 중심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료 의원 또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고발장을 써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심적 부담이 컸고 또 원내대표 스스로도 이게 낙마 못 시키면은 원내대표직 내놔라 이런 당 내외에 많은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 네. 공개적 격려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국민이 또 불편한 마음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 불편한 마음 두 가지 차원을 준 것이 지금 잘 추가할 때냐 지금 다시 투쟁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불편함을 줬고 네. 또 많은 광화문 광장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 왜 몇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걱정을 드렸고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인데 채찍을 받은 입장으로 좀 우리가 성찰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과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설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끝나죠. 예, 내년 총선 때까지 원내 사령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해석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표창장을 줘서 12월에 재신임을 하는데 유리한 당내 사정을 만들려고 했는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제가 원내 대책에 일주일 두 번씩 들어가고 또 이런데 제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 나경원 대표 제가 속내에 다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재신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조치복이다. 그 동안에 한 두 달여 동안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조국 장관 임명되고 나서는 그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압박감에서 약간 이제 해결된 상황에서 고생한 의원들 격려해주는 이렇게 아주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네. 이제 때려봐야지 그걸 12월 재신임하고 연결시킨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알 거로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표창장이랑 상품권 50만 원 말고 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앞장섰고 검찰의 소환 대상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동의를 했다고 하다가 또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 의총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설명은 이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고발된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서 패스트트랙 걸린 사람들은 출마도 못할 것이다. 또 출마해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이런 악선전이 굉장히 그 전국에 좀 있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을 막아주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쟁한 사람들에게 좀 격려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산점 얘기가 나온 걸로 그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의 희생과 헌신 또 지금 투쟁이 필요한 시에 투쟁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네. 이런 메시지 그 있지 않겠다. 네. 당 지도자로서 하나의 그 원칙적인 입장이었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천위원회가 결정할 일을 그렇죠. 당대표가 할 수 네.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뭐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철희, 표창원 두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아직 뭐 비슷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밝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와 민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도할 보수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고 당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입장에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저 생생하게 영상을 보면서 네. 그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지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 이제 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던 이철희 의원이나 네. 표창원 의원 이렇게 네. 불출마 선언한 것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듣기가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동료 이제 좀비한테 물린 것 같아 물은 게 좀비가 누가 됩니까? 네. 동료 의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런 뜻을 안 했겠지만 네. 저는 좀비한테 좀비 본 적도 없고 물린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느낌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물러날 때는 외국에도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명망도 있는 사람 물러날 때 대개 가족사, 가정을 위해서 물론 조용히 물러나지 동료 의원들을 탓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네. 좀비한테 물린 것 같으니까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정 활동한 분들이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겠지만 들으면은 우리가 좀비였던가 뭐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좀 자기 자신의 의정 활동에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제가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우리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야 공통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당 의원이 거세게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억지 주장을 한다고 느꼈을 때 좀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나요? 아니면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시나요? 대화 타협은 저희들의 지향이죠.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솔직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대부분의 분들은 대화가 되지요. 그런데 너무 이제 좀 그 생각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네.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총선을 2년 앞두고 미리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제 바닥을 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많이 근접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일부 의원들이 다시 선회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다음성에 안 나가겠다 했던 분이 제가 2분 정도로 네. 기억이 됩니다. 네. 그 2분이 그 선언을 철회한다, 번복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네. 그러나 같이 책임을 주자 이렇게 이제 집단적 책임을 강조했던 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아까 불출마를 시사했던 분들이 이제 입장이 이제 그래도 명확하게 뭐 입장 내놓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 불출마 선언했던 분들은 아직도 그 주장을 저는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공식적으로 한 의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말씀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제가 뭐 그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여당에서는 항상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로 뭐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고민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뭐 표창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축포하고 자축하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사퇴하는 이유로 파면당할 때까지 네. 우리 당의 그 법사위원들의 굉장히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고생에 대한 위로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지. 지금 축포트릴 상황이 뭐 있습니까? 장관 하나 파면하는 게 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오히려 우리 당은 좀 더 치열하게 그 결집을 해서 네. 민생 네.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살피고 그래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뭐 6개월 정도 남아서 이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정치인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당 차원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적인 그런 주도권 경쟁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불출마 얘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또 신인 영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인가요? 저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고 네. 사실상의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인재 영입위원들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개되면 또 그게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는 이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만한 분들을 또 모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들은 어떻게 또 담보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계층이나 부분에 따른 또 대표성 있는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전방위적으로 찾아가고 있고요. 네. 오늘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을 총선 기획단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곧 총선 기획단들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훈식 의원님께서도 40대 초반에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이제 젊은 세대의 신진 세력의 영입, 뭐 수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또 2030을 더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 진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본말이 호도된다 이런데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참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20대 국회도 초선의 비율이 50% 가까이 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물갈이는 늘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19대 국회도 제가 알기로는 40%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이 물갈이 해달라 또는 그런 요구들의 수치가 항상 높게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여의도와 국회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 개혁, 또 정치를 신뢰받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건 물갈이 말고는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본질은 어쨌든 정치를 개혁하고 신뢰받게 하는 노력인 것이지 물갈이가 본질인가 하는 스스로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 그런 면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됐던 이철이, 표창원 의원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해줬으면 하는 게 당 주변의 그렇죠. 심각한 네.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았으면 하는 분들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시도돼야지 결국은 여의도가 좀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짧게 여당을 해보고 이제 네. 후반부에 야당을 하고 이제 여야가 바뀐 입장인데 여당이 지금 총선에 집중하고 인재 영입하고 이런 부분은 참 느긋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부럽다. 예. 우리 당은 지금 총선 준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공수처 설치를 막아야 된다. 선거법에 게임 룰을 만드는데 굉장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는데 당의 명운을 거기 모두 에너지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총선에 몰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우에는 인재를 영입해 놓으면 꼭 국회의원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직에 공천하지 않더라도 국가 운영에 쓸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여유롭게 인재를 영입해 나서는데 야당 경우에는 지금 이 명운을 걸고 공수처 저지 투쟁도 해야 되고 선거법 저지 투쟁도 해야 되면서 또 공천에 인재를 영입해서 공천 이외에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보면 총선에 아주 올인하는 거 보면은 한편은 부럽고 전혀 그렇지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도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인재가 영입되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괜찮은 정당이면 인재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 그렇죠. 괜찮은 정당이면 몰려올 거고요.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면 그 정당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오히려 뭐 저희가 느긋하게 인재 영입이나 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셔서 저희도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로 그렇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희로서도 공수처를 꼭 통과시켜야 되고 선거법을 좀 바꿔서 이제 좀 제도적으로 국회가 국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물갈이가 본말에 전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나라 뭐 미국 예만 들어와도 이제 정치 명망가 집안도 있고 그래서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3선 이상 뭐 70세 이상은 뭐 출마를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건가요? 이렇게 그 올해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교체 요구나 열망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그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물갈이란 말 저는 강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이건 국회의원이 계속하고 중단하고 이런 문제는 4년마다 그 유권자 그 지역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당 구조사상 이제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국민이 아닌 인위적으로 공천이라는 칼자를 통해서 후보를 바꾸는 이런 게 이제 몸에 젖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선거철만 되면 물갈이 하는데 물갈이 주체는 국민이 돼야 되겠죠. 그분이 4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심판을 거쳐서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후보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진출해 국가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위적 물갈이는 저는 반대합니다.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사법개혁 법안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곧 본회의로 넘길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의장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지금 여당과의 무슨 교감이 되거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최근에 IPU라고 해서 국제 대회에 가셔갖고 기자들하고 이제 환담을 하시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한국당까지 다 합의가 돼야 올리겠다 이런 말씀도 한 축으로는 하셨고 또 하나로는 법적 요건이 되면 되는 대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가능성을 다 열어놔서 사실은 의장님이 어떤 결정할지는 저희로서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기사만 정리를 하면 곧 오늘 내일 안에 본회의로 넘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찬반 투표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단계에 왔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본회의로 넘어가면 만약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면은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부의하고 상징이라는 용어를 어려운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국회법의 해석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다수설에 따르면은 부의할 수 있는
그 일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뭐 오늘 지금 강 의원도 그러시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저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일수록 그 합의를 해야 된다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또 부의하고 나서 상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법의 정당성이랄까 그건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 때문에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도 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밀어붙인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안에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정과 부의 기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당 기준은 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장님의 판단이나 또는 저희 당의 주장은 아직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의장님의 몫인 거죠. 의장님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올리면 확인이 되는 거고 마치 이제 뭐 합의가 전제돼 있는 것은 이미 패스트트랙 즉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합의로 이미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지 또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올라갈 경우에 표결로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 된다고 봅니다.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위헌에 대한 요소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 부분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법 해석에 있어서 뭐 국회의장이 몫이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관련 법 전문가들의 해석을 다수설을 좀 따를 필요가 있다. 의장도 거기에 구속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의장 몫이 아니고 국민의 몫이죠. 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판단을 의장이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881일째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계속 기록이 될 텐데요. 자, 이제 물론 올해 한 것도 관심이지만 앞으로 선거 전국에서 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거취에 대해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빨리 복귀하기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맞나요? 아니 뭐 이낙연 총리가 오신다면이야 저희가 뭐 그렇게 건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당에선 정말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자 출신의 또 사선 국회의원에 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그리고 전남도지사로서 역할도 잘해왔고요. 오늘이 아마 881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그래서 또 풍부한 정치 경험. 방금도 저 같은 경우엔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원에서 야당 의원과 답변을 받고 이러는데 야당 의원들도 그 내공을 인정하는 정도의 깊이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또 정치 경험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고 뭐 아시다시피 대선 주자로서도 현재 1위 여러 조사에서 1위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이 당에 만약에 올 수 있다면 당으로서는 뭐 그런 중요한 자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앞두고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국 속에서 공방이 거세질 수도 있고 그런 부담 때문에 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오래 하거나 당에 복귀 안 할? 더 오래 하실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약간 뭐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은 아마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최장수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다가 지금 안 나오시면 가령 이제 6개월 더 간다는 거거든요. 881일이 최장수인데 그럼 180일 이상 더 해야 되는 1000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본인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언론이나 또 본인 주변에서 이거 이제 언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는 않았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뭐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또 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담인 지점 때문에 뭐 늦게 뽑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네네. 국정 운영의 연속성상이라든지 안정적 운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정부 질문 때 시원시원한 발언을 해서 뭐 사이다 발언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낙연 총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뭐 최장수 총리를 했는데 존재감은 역대 총리와 뭐 크게 다를 바 없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지만 장수에 비해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 우리 국가 시스템의 어떤 문제죠. 총리 개인보다는 우리 국가 시스템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어떤 이제 장수했지만 마지막에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재청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이 강행되었고 그 재청권 행사에 절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국가가 지금 뭐 포괄적으로 뭐 잘했다고들 시정해서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역사적 안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 이 대분열된 데 대해서 뭐 책임이 어느 정도로 다뤄야 될지 포괄적으로 총리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재청권 행사 제대로 했다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장수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에 비해서 이 지금 국정의 엄청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야당 의원님의 좀 평가는 좀 박한 것 같아요. 뭐 넉넉한 그 평가를 해주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뭐 그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뭐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대정부질에서 봤던 모습 저희로서는 야당 의원님들과 너무 이렇게 위압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품격을 유지했던 그 모습들이 국민의 깊은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이나 존재감 있는 총리였고 또 대통령과의 소위 케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케미도 잘 맞는 그런 총리였다 저희는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선대위원장 맡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대위원장을 만약에 맡게 되면 총선은 출마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인데요. 많이 나간 이야기인데 그거는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그만두고 나와서 두 번째는 바로 정치 일선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치 일선에 들어와서 출마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선대위원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은 이야기라서 그거를 다 압축해서 선대위원장 간다면 지금 추측은 약간 너무 무리한 추측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총리직을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장수 총리를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해드리죠. 뭐 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제 계속 언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관심을 유일하게 끄는 건 아니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취 문제가 이제 선거랑만 자꾸 연관이 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 총리의 거취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총리는 제가 느낄 때 저도 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예결위원으로서 총리의 질문도 많이 해보고 말씀하신 그 장점도 많으시고 한데 지금 총리가 했던 경륜을 보면은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 때 받고 다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정치 일선으로 나온다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겠느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필요한 시점, 상황, 또 역할 이런 부분이 뭐 조화라 이야기했는데 여러 사람 조화 속에서 자기 거취 결정됐는데 그 조화는 자신의 그 다음 정치적 꿈하고 자기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시점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뭐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선에 출정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일 년 내내 매년 그냥 그 대학에 입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상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과외 받고 사교육 받은 사람은 그것도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압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그건 뭐 약간 오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올 시즌 프로야구는 두산의 통합 우승으로 끝이 났지만 패자인 키움도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 첫 우승에 실패했지만 강팀 반열에 오르면서 KBO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차전 끝내기 승부에 4차전 연장까지 올 시즌 프로야구는 미라클 두산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패자인 키움에 쏠리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시즌 내내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불펜의 힘으로 선두권을 위협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LG와 SK를 연달아 제압하며 확실한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1, 2차전 사실 좋은 흐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온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은 더 탄탄해질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키움은 선수들의 평균 연차가 7년에 나이는 25.5세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젊습니다. 이정후와 김하성, 김혜성 등 내외야지는 물론 조상우와 안우진, 이승호 등 내로라 하는 투수들 나이도 20대 초중반에 불과합니다. 키움의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팀 평균 연봉도 10개 구단 중 8위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 구단이 됐습니다. FA 대여 영입보다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구단 운영과 데이터에 기반한 장정석 감독의 선수 기용이 함께 꽃을 피웠다는 평가입니다. 무명 감독 선임에 경력을 파괴하고 갓 20살의 선수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키움의 돌연변이 야구 스타일은 어느덧 다른 팀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롯데가 키움의 허문의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삼성도 전략 분석 팀장을 새 사령탑으로 앉히는 등 KBO 각 구단의 키움 따라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들의 네임밸류는 이제는 더 이상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고 그 중심에 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BO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키움의 내년 시즌 결과에 일찍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해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 내일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밤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새벽 중에 모두 그치고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